지난 코로나19 팬데믹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런 재난이 인류에게 또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아마 2029년쯤 이 팬데믹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 10분 토론에서는 전염병 6년 주기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염병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주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면역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의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감염내과에서 일하고 있는 엄중식입니다. 저희 10분 토론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섭외를 받고 나서 좀 그때 이제 찾아보셨어요? 몇 개 봤죠. 오. 예. 저는 사실 100분 토론으로 알고 섭외했는데요. 10분 토론이더라고요. 영연하고. 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좀 핫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겠구나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처음 얘기했습니다만 전염병 6년 주기설, 요즘 이게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두 분은 이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방송 섭외를 받으면서 예,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작가님하고 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2003년에 사르스,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또 2020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그 논리만 보면 또 약간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한 가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6년 주기에 따라서 2015년 메르스잖아요. 예. 2015년 메르스는 우리나라에서만 문제였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만 따지면 6년 주기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또 안 맞는 거거든요. 1년 그럴듯하긴 한데 그런 규칙이 뭐 의학계에서 받아들여지는 거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 5년 내지 6년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이 되거나 예. 아니면 팬데믹을 경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기 이전에는 30년 주기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917년, 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하고 그 이후에 50년대, 60년대 들어서면서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이런 걸 경험하면서 30년 주기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새로운 병의 유입이 잦아든 건 사실이죠. 잦아든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자연 생태계의 파괴와 함께 예. 그동안은 접촉하지 않았던 동물 그리고 사람이 계속해서 밀접한 접촉을 이루는 게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교통수단의 발전으로 사람들의 이동의 속도가 빨라진 게 예. 또 한몫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이유가 더 돼요? 자주 여러 가지 질병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염병 6년 주기설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게 인도와 말레이시아에서 뭐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그러면서 이 니파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인 건가요? 실제로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낯선 바이러스죠. 1998년에 말레이시아의 니파라는 마을에서 뇌염을 일으키는 환자들이 다수 발생을 했는데 그걸 일본 뇌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게 이제 니파라는 마을에서 유행을 했기 때문에 니파 바이러스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파 바이러스의 기원을 찾아가다 보니까 과일박쥐라는 박쥐의 한 종류에서 발견이 됐고 이 과일박쥐 배설물이 야자수 같은 사람들이 먹는 걸 오염시키면서 실제로 이제 감염이 일어난 사례들이 보여졌고요. 예. 또 하나는 이 과일박쥐로부터 돼지가 감염이 되면서 감염된 돼지를 기르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전파된 사례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일부, 그리고 인도, 그리고 방글라데시아 같은 지역에서 국소적으로 유행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이 대부분 그 보건의료적인 수준이 좀 낮은 국가이다 보니까 빨리 발견이 안 되고 진단이 늦다 보니까 적극적인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에 니파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가 개발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치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치명률이 좀 다르긴 하지만 최대한 75%까지 치명률이 오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치명률이 높다라는 것은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을 낮춰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출되는 환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전파력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소적인 유행은 가능하지만 팬데믹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치명률이 올라가면
왜 이 감염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치명률이 높다는 것은 결국 중증 환자로 빠르게 진행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요. 예. 이렇게 빠르게 중증 환자가 되면 이 환자가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병상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 되면은 이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사실상 잃어버리게 되죠. 예. 그러니까 니파 바이러스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유입된다면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가를 좀 예. 예상을 해보면은 예. 2015년에 메르스 유행하고 유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염이 돼서 국내에 유입된 상태에서 빨리 진단이 안 되다 보니까 어딘가에 입원을 하게 되고 입원을 하게 된 상태에서 의료진들이 적절한 개인 보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이 되고 또 가족들이 노출이 되면서 이 환자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파되기에는 사람에서 사람의 전파력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인도나 방글라데시 유행 사례들도 보면은 100명 이내의 환자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의 큰 유행은 잘 발생하지 않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전파력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파력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예. 전파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호흡기를 통한 그렇죠. 전파죠. 어떤 경우는 내가 소화기를 통해서 또 배설이 됐을 때 그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 다른 사람의 또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또 있겠죠. 예. 그런데 예를 들자면 소화기를 통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현대 같은 상수도 시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대유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현대의 삶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처럼 미래에 대한 중요한 팬데믹을 상상한다면 첫 번째 조건은 호흡기로 쉽게 전파가 돼야 된다. 아까 이제 니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적극적인 호흡기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파력도 중요하지만 전파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런 데서 결국 후보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과일 박쥐의 배설물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도 박쥐에서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 왜 이렇게 박쥐를 통해서 뭔가 전염되는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박쥐라는 매개체가 이 중간 이 숙주가 굉장히 좀 예. 독특합니다. 면역학적으로. 이 과일 박쥐를 포함한 여러 박쥐들의 그 면역 체계는 인터페론 같은 것들이 늘상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활성화돼 있어서 특정한 세균들이 감염이 돼 있어도 이 박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배출된 바이러스들이 결국은 인수공통 감염병을 유발하는 주요한 그런 원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박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장소라고 그러죠. 이제 자연계에 있는 저장소. 2003년도 사르스 이후에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됐는데 그전에도요. 옛날부터 있던 많은 바이러스들을 그 원천을 따라가다 보면 박쥐라고 또 설명되는 거 많습니다. 그래요? 뭐 흔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면요? 광견병 바이러스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은 다 누구나 동의하는 게 그 시작이 박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박쥐는 그냥 모양이나 분류상으로도 좀 특이하죠. 우리 같은 포유류지만 날아다니는 그런 거고 되게 집단 생활을 많이 동물 같은 사고 하는데요. 이 체온도 우리랑 다릅니다. 체온도. 우리가 감기 걸리고 하면 열이 나잖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열이 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거에 증식을 약간 제어해주는 그것도 면역 반응이에요. 예. 근데 걔네들은 40도 정도 높으니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적당히 조절을 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또 면역 물질, 인터페론이라는 것도 늘 많이 있고. 말하자면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도 별로 개의치 않고 가지고는 다니는데 아프지 않은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사람한테 와도 감염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사람한테까지 감염력이 생긴다면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유행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또 재밌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 중간에 나온 논문이었는데요. 예. 동남아의 북부, 중국 남부 이런데 지난 20-30년 동안에 박쥐의 개체가 엄청 증가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예. 옛날에는 관목림이 아니었던 데가 관목림이 된 게 엄청 넓어졌는데 박쥐는 그런 관목림을 좋아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 왜 환경과 인간의 전염병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해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박쥐라는 개체를 좀 관리를 하면 인간한테 이런 감염병이 옮겨지는 것도 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아닌가요? 너무 황당한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걸 상상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가 되는 어떤 예. 생명체를 일부러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자연계는 꼭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만약에 안 해봤지만 예. 박쥐를 너무 많이 제거했다. 그럼 또 다른 여파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이 박쥐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있나를 그런 샘플링하고 검사를 해보는 거죠. 여기 사람한테 옮겨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예. 그 보통 원헬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원했어요. 사람의 병과 동물의 병이 연계돼 있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병 따로, 동물의 병 따로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원헬스라는 개념으로 생태계에 있는 모든 모든 동물들, 특히 사람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떤 병이 어떻게 유행하거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예.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진국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반려동물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축산에 해당되는 그런 가금류 또는 돼지, 소 이런 동물들에서 어떤 병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있는 철새들에서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분리되는지를 심도 있게 관찰하고 또 그것들을 위한 방역 체계를 잘 갖춰나가는 게 앞으로의 팬데믹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전염병을 볼 때 전파력과 치명률 중에 이게 높으면 더 위험하다 하는 건 어느 쪽이라고 볼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질문을 약간 바꿔볼게요. 제가 만약에 예. 테러범이에요. 예. 테러범인데 그런 바이러스 같은 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예. 전 지구 인류한테 최대의 피해를 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예. 때 나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그런 있다면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야지 이제 어떤 것이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역으로 상상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전파율이 적당히 높으면서 치명률이 적당히 높은 걸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 적당히. 왜냐하면은 치명률이 극단적으로 낮다면 아까 감기처럼 사람들한테 약간 불쾌감은 주겠지만 큰 피해는 안 주겠죠. 다음에 이미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치명률이 극단적으로 높은데 전파율이 너무 극단적으로 낮다. 그러면 그 걸린 사람은 사망을 또 하겠지만 죽으니까. 사실 전파가 잘 안 되겠죠. 네. 결국은 포물선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적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쪽을 선택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치명률이 높았던 변종은 델타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델타 바이러스는 치명률이 한 2, 3%까지 올라가는 상당한 수준의 그런 치명률을 보였는데 전파력이 훨씬 높은 오미크론에 의해서 밀려나는 예, 상황이 그랬죠.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높은 거에 비해서 치명률은 낮았지만 사망자가 적었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오미크론 오미크론 사망자. 유행시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낮아도 너무 높은 전파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게 되면 사망자 절대수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냐를 따져보면은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고 충분히 전파력이 높은 상태에서 낮지 않은 치명률을 보였을 때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발생할 바이러스들을 미리 좀 예상을 해서 그런 백신들을 좀 미리 개발해 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이걸 이제 범용 백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특정한 그 계열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백신 또는 공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백신 개발 기술이나 항바이러스 개발 기술로는 이런 범용 백신이나 범용 치료제를 개발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아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엄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원론적으로는 지금의 의학계의 하나의 어떻게 본다면 좀 정설인 거죠. 지금 대답하신 거가. 예. 그런데 학자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직접 일선에서 환자를 보시고 이럴 때는 되게 현실의 문제를 많이 또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의료 현장에서는 좀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엉뚱한 상상도 많이 합니다. 오. 근데 마침 이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사이언스에 나온 거는요. 이 백신은요. 세상 모든 호흡기로 들어오는 걸 다 예방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한 건데요. 예. 면역의 크가지 다른 두 가지 시스템 중에서 지금까지 백신을 할 때 이용하지 않았던 걸 이용한 겁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맞는 백신을 맞고 있지만 내가 독감에 대한 백신을 맞는다고 코로나에 대한 게 예방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백신의 예. 항원 특이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면역 반응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몸에는 선천 면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 약간 또 다른 종류의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예. 이거는 백신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식세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애들은 우리 몸에 세균 같은 애들은 막 잡아먹거든요. 그 한 세포가 이것도 잡아먹고 저것도 잡아먹고 먹습니다. 요거를 아주 강하게 이제 활성화시키는 백신을 만들었어요. 예. 호흡기로 이제 뿌려줬거든요. 예. 그랬더니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테스트한 게 다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세상에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없잖아요. 오. 이거의 단점은 뭐냐? 이건 효과가 예. 3개월을 갑니다. 이 면역의 기억 기능이 굉장히 오래 못 가요.
실제로 우리 면역 시스템은 기억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인류가 이용했던 그 면역 시스템을 우리가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50년, 100년도 갑니다. 예. 심지어는요. 그런데 인류가 이용 안 했던 다른 시스템을 이용을 해봤는데 예. 이거는 기억이 이렇게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이건 아직 사람한테 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상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로 환자한테까지 쓰일 수 있다면 예. 이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쓰일까? 사람들한테 매 3개월마다 이걸 맞으라고 그러니까 할까? 네. 아닐 겁니다. 우리가 6년 전에 경험한 것처럼 갑자기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100일 작전, 200일 안에 지금 백신을 만들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와중엔 무방지졸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때는 이거라도 빨리 맞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마 될 거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상상을 자꾸 해보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 더 합리적으로 하는데 되게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굉장히 강력한 방역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돼서 거뒀던 성과 중에 제일 최고는 저는 도시를 봉쇄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봉쇄를 경험한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웃인 중국 같은 경우는 2천만이 사는 도시를 6개월씩 락다운을 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지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람이 모이고 전파되는 상황을 최대한 억제했던 거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따라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내용들인데, 만약 저렇게 3개월 정도만이라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백신이 있다면, 특히 이제 호흡기에 뿌리는 그런 형태의 백신이라면 사실 우리 진단을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 했던 것처럼 자기 증명만 하고 거기서 바로바로 뿌려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3개월, 100일을 견딜 수 있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장기 면역 원성을 가진 그런 백신을 개발하는 시간을 벌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경제활동을 이뤄가는 가운데서 손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엄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저기서 상상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거는요. 그랬을 때 생기는 문제를 또 우리가 상상해보고 야, 그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 있지 않아도 또 괜히 상상의 담론을 나눠보고 이런 것들이 창의력 있는 연구 개발의 시발점이 됩니다. 저는 상상을 그래서 이제 많이 강조를 한 겁니다. 저도 사실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 상상한 게 있는데, 박쥐가 면역 체계가 그렇게 뛰어나면 인간이 좀 박쥐의 면역 체계를 좀 이렇게 이끌 수는 없나? 좋은 상상입니다. 저희 카이스트에 오셔가지고 같이 연구를 좀 하시죠. 죄송합니다. 전 안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 때도 그랬습니다만 사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 백신의 부작용, 이 위험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로운 백신을 만들 때 항상 안전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 때도 새롭게 만들어진 백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반발이나 사회적 갈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지금까지의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가 보건학적으로는 훨씬 더 이득이 월등히 많았다라는 게 다수의 연구에서 이미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할 때 나타나는 사망자 또는 중증 감염자들로 인한 후유증,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를 판단하고 결정할 몫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완벽한 백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낮죠. 하지만은 이번에도 팬데믹 같은 경우도요. 이때 백신이 없을 때를 상상했을 때보다 우리가 살린 사람의 수가, 논문이 나온 게 있어요. 유명한 학술지예요. 우리 인류가 백신이 개발이 안 돼서 못 맞았을 때랑 지금 생각하면 이 이득은요.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그 다음 진보를 위해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은 그렇게 실제로 높지 않다라고 두 분 다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 만약에 또 코로나19 못지않은 어떤 우리에게 위협이 될 만한 바이러스 후보가 있다면 두 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보건기구하고 미국 CDC가 공통적으로 꼽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조류 인플루엔자 A형 H5N1의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걸리는 독감, 이 인플루엔자도 결국 조류에서부터 온 겁니다. 이게 조류들이 걸리다가 결국은 개, 고양이, 소, 말 이런 게 걸리고 사람한테 넘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몇십 가지가 여전히 조류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 이 H5N1이라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소, 말 감염되다가 개, 고양이로 넘어왔습니다. 재작년에 서울시에 있는 고양이 쉼터에서 예. 갑자기 고양이 30마리 이상이 폐사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 H5N1 인플루엔자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종간장벽을 확실히 뛰어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인플루엔자에 의한 팬데믹이 곧 오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작년 말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아마 2029년쯤 이 팬데믹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오느냐의 문제지 오냐 안 오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종 바이러스가 할 때 무슨 전파율과 예. 치명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 H5N1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현 단계에서는 인간한테 치명률이 꽤 높아요. 실제로 이런 그 H5N1이 원래 이제 새에 이제 주로 있던 거죠. 그래서 새를 다루는 가금류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2024년인가에 최근이죠. WHO에서 900명이 약간 안 됐는데 그중에 몇 명이 사망했나? 46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52%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명률이 엄청 높은 엄청 거죠. 높네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주 밀접한 접촉이 아니면 이렇게 호흡기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를 시키는 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만약에 그게 어느 순간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팬데믹이 올 수가 있겠죠. 지난 코로나19 팬데믹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의 팬데믹이었잖아요. 그런 재난이 인류에게 또 다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상한 만큼 발생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신종감염병에 의한 팬데믹을 예측하고 대비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를 했던 분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팬데믹이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언제 오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 실제로 스페인 독감하고 2009년에 신종플루 사이 어디쯤에 해당하는 전파력과 치명률을 가진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유행 곡선을 어떻게 그려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물자를 이용하게 될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 2018년에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런 유행 양상에 대한 대비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새로운 감염병의 유행은 결과론적으로는 시기와 어떤 그 유행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지만 항상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인류에게 도전을 해왔던 게 역사적 사실이고 앞으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변화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엄 교수님과 동일한 의견인데요. 아무리 학자지만 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면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100% 온다. 근데 언젠지는 모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1800년대 말에 러시안 플루라고 이름을 이제 붙여진 그런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우리가 지금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그때 인류로 처음 유입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감기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나중에 의과대학에서는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외우고 있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진짜 인류사에서 우리랑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고 다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현대 과학으로 그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별것도 아닌 병이 만들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반복해서 드렸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꾸 상상력을 자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공포에 빠뜨리자는 건 아니지만 뭐 가끔 보면 무슨 그런 팬데믹 상황을 상정한 이런 영화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 이런 것들조차도요. 우리가 진짜 팬데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주는 데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인류한테 나타나가지고 감염이 됐다. 이름도 안 붙여져 있는 거예요. 뭐 남극에서 무슨 뭐가 녹아가지고 이런 소설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조차도 저희는 상상을 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 인류한테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상상력에서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뭐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뭔지 모르는 질병 저희는 이제 그걸 디지즈 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디지즈 X에 해당하는 환자들을 스크리닝하고 그분들을 감시하면서
원인 병원체가 확인될 수 있는 검체를 확보하고 그 검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분석이나 새로운 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대비가 언제 올 것인가 또는 정말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무수히 많은 전염병, 감염병과 싸워왔는데 큰 피해를 입은 적이 많지만 한 번도 져본 적은 없습니다. 팬데믹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이런 팬데믹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좀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노력을 지금 해야 되는 시기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시기를 인터 팬데믹 피리어드, 그러니까 팬데믹 사이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이 기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다음 팬데믹을 쉽게 극복하는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중에 그렇게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혹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세상에 있을 법하지 않은데 그게 나타나면 세상을 많이 바꿔놓는 뭐 경제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용어긴 하죠. 코로나19 팬데믹도 왜 블랙스완이다 그런 식으로 사회학적 현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오면은 굉장한 임팩트를 준다는 걸 이번에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전염병 6년 주기설로 시작해서 전염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